안녕하세요, 디노맘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정보성 콘텐츠를 좀 많이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구매 대행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강의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에 대한 제 생각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중국 구매 대행 사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구매 대행, 그리고 국내 식품 위탁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팔만한 상품들이 있으면 국내에 사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부산 사람인데요. 부산에서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또 4년을 유치원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총 8년 동안 유아교육을 했는데요. 지금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제가 돈에 대한 니즈가 좀 있었던 편이에요. 근데 유치원 교사로 일을 하면서 그냥 고만고만한 월급 받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좀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옛날부터 좀 하고 싶은 거는 꼭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자존심도 좀 세고 제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심지어 대학 다닐 때는 제가 용돈 받으면서 그 용돈으로는 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대출까지 받아서 쇼핑한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경제관념도 부족하고 또 하고 싶은 거는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데 들으시기에도 굉장히 어이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을 만큼 진짜 경제관념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부모님께서 이제 그걸 아시게 된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어디다가 썼냐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쇼핑하는데 썼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도 어이가 없으셨는지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고 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영상 보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쇼핑하는 데 썼어요. 아무튼 이 이야기는 TMI이긴 한데 제 성격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려봤고요. 그러고 나서 좀 결혼을 하고 나니까 또 다른 차원의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니까 더 심해지더라고요. 이게 나 자신만 다스리면 되는 게 아니고 아이한테는 뭐든지 해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게다가 또 저는 유치원 교사로 일을 했었다 보니까 아이의 입장을 또 옆에서 굉장히 많이 지켜봤던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유치원 교사로 일을 했을 때 메르스라는 질병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휴원을 하면서 아이들이 등원을 못하고 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서 아이들이 등원을 하는데 한 반에 반 정도밖에 등원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또 애들이 이제 그 등원을 하면은 일렬로 줄을 서가지고 열 체크를 해요. 정상인 애들은 이렇게 반에 들어가고 열이 나는 애들은 하원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이 나면 다른 아이들한테 이제 병이 옮을 수 있으니까 하원을 시키던지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그때 교사로 일을 했었으니까 아이가 열이 나면은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이 나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면 물론 이제 상황이 돼서 바로 데리러 오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직장이라서 바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교무실에 혼자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들이 제가 생각이 나면서 내 아이는 내가 직접 아플 때 간호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더라고요. 못 데리러 갔던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신 것도 아닐 텐데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렇게 아프게 되면은 내가 케어를 해줄 수 있을까? 유치원 교사로 일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내가 돌봐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길게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치원 교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출근을 하고 또 더 늦게 퇴근을 해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평범한 직장인들이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 먼저 가 있어야 됐고 그보다 후에 퇴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행사가 있으면 야근도 굉장히 잦았고요. 그렇다고 나 대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하면서 타지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부모님들께서 다른 지역에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한 이후에 제가 잠깐 쉬는 사이에 이런 일들을 찾아봤어요. 뭐 재택 부업, 뭐 육아만 부업, 재택 근무 이런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위주로 계속 찾아본 거예요. 그러다가 시작한 일이 아동복 판매였습니다. 육아맘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인스타와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해서 아동복을 판매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동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패밀리룩이라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 아이들 옷을 조금 색깔별로 맞춰가지고 세트로 판매를 했었어요.
그게 조금 그래도 판매가 좀 잘 됐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꾸준히 했으면 좀 더 많이 성장을 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사진 촬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고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포장하는 거, 발송하는 거 전부 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른 일을 찾다가 알게 된 것이 바로 중국 구매 대행입니다. 굉장히 저로서는 신세계였어요. 재고도 필요 없는데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만 만지면 되는 일이니까 저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시작부터 했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을 제일 처음 시작하고 나서 첫 달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상품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올렸던 상품이 잘 팔려가지고 첫 달부터 4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440만 원의 매출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달에 알게 됐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매출이 나고 돈이 벌린다고?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찾아보니까 제가 올린 상품들이 사실은 팔면 안 되는 상표권에 문제가 있던 그런 상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 전에 상품들을 부랴부랴 다 내리고 나니까 코로나가 겹쳐서 이제 아이가 등원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품 등록을 못하게 돼서 매출이 80만 원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구매 대행의 현실인데 구매 대행은 상품 등록을 게으르게 하거나 상품 삭제를 하면 바로 매출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품 관리를 계속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마음을 다 잡고 이제 아이도 등원하기 시작하고 해서 상품을 계속해서 등록을 했어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고 나니까 정체가 오더라고요. 매출이 한 700만 원쯤 됐을 때 성장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좀 넘겨보고자 강의를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100만 원 넘는 강의도 들었고 200만 원이 넘는 강의도 들어봤고 또 소액의 강의도 여러 개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가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현금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시작하면서 조금 제 한계를 벗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편이 벌어다 준 월급으로 어찌저찌 카드 대금도 내고 잘 운영을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제가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현금 흐름이 막힌다, 돈맥 경화다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체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기쁜 일인데 사실 기쁜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돈을 벌기 때문에 기쁜 거잖아요. 근데 통장에 돈이 없고 점점 더 마이너스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됐습니다. 매출이 올라가니까 정산되는 금액보다 내가 매입으로 나가는 카드 대금이 더 커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정산이 월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2월에 팔면 4월에 정산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는데 제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것이 선정산 올라라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 선정산 올라를 매일마다 들어가면서 정산 가능 금액 확인해보고 선정산 받고 이게 하루 일과가 될 정도로 그때는 정말 올라에 의지를 많이 했어요. 혹시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신 분들은 선정산 올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올라는 쿠팡에서 정산 예정인 금액을 먼저 저희한테 지급을 해주고 실제로 쿠팡에서 정산이 되면 그 금액을 인출해 가는 그런 방식인데 수수료를 조금 더 가져가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 정산을 빨리 해주니까 우리가 이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어서 통장에 돈이 남는 경험을 그때 처음 했거든요. 통장이 막 몇백만 원씩, 1000만 원씩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또 뿌듯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산이 늦는 것도 사실 구매 대행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또 다른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온라인 판매라면 다들 비슷하겠지만 굉장히 억울한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너무 억울해요. 특히 쿠팡 같은 경우가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쿠팡에서 판매를 했는데 고객이 판매자 기책으로 반품을 해요. 근데 분명히 내가 상세 페이지에 고지한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읽지 않고 주문을 하고서는 판매자 기책으로 반품 접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품비가 차감이 되지 않고 전액 환불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억울하죠. 근데 쿠팡은 무조건 반품 해주고 그래서 고객이랑 이렇게 협의를 해보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억울한 일들이 되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초반에는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이 감정을 주체를 하지 못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날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솔직하게 말하면 직원에게 이런 일들을 좀 위임을 했다 보니까 제가 한 발 물러서서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제 사업장이고 제 매출이고 제 손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지만 조금 더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제가 직접 고객을 응대하지 않으니까 이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분명 화가 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빨리 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매출이 좀 나시는 대표님들이시라면 빨리 이런 일들을 위임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1인 셀러라면 대부분 집에서 업무를 보실 텐데 내 게으름 그리고 나태함과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마음을 굉장히 독하게 먹고 업무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하는 방식이 이게 맞나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돼요. 저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기 시작하면서 제가 강의를 이것저것 많이 듣게 되고 강의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죠. 그런 생각이 들면.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계속 접하다 보면은 내 기준과 잣대가 없이 여기저기에 휘둘리게 돼요. 저도 한 몇 년간은 여기저기에 휘둘렸는데 지금은 기준점이 딱 잡혔습니다. 저도 강의를 많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 고액의 강의였는데 강사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상품명은 이제 랜덤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상품명을 쭉 잡아서 넣어라 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그분은 이제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초보였던 저는 그 본질을 모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섞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명에 제일 앞단에 특수 문자가 들어가거나 메인 키워드도 없이 정말 의미 없는 단어들을 막 섞어서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 상품명 진짜 여기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최하위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까지 겪고 나니까 이 온라인 판매의 본질에 대해서 점점 깨닫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상품명을 이렇게 짓는 것인지, 그리고 왜 상품들을 이런 걸 소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 처음에 초보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 냈던 440만 원의 매출도 무지의 결과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 440만 원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초보 때는 뭘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판매의 본질을 깨닫고 나서는 마케팅에 대해서도 좀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런 마케팅은 왜 하는지, 인플루언서들한테 협찬을 왜 해주는지, 왜 내 상품을 제공하면서까지 리뷰를 받는지, 그냥 방법을 깨닫는 게 아니라 왜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 경험과 생각들을 나누기 위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 강의를 한 지는 좀 오래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크몽에서 1대1 강의로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적은 금액을 받고 제 경험을 나눈다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매출이 엄청 높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따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업자 등록이나 마켓 입점, 소싱, 등록, 그 다음에 주문 처리 이런 것들은 영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만 직접 하려고 보면은 약간 막막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한두 번 경험을 하면 조금 익숙해지는 그런 영역인데 그런 경험의 영역을 처음에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업무 처리 같은 거는 제가 이미 좀 능숙해졌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강의를 했는데요. 팀뷰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원격 프로그램인데 컴퓨터 화면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것도 사용을 하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또 제가 유치원 교사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또 잘 되더라고요. 아이들 가르치듯이. 강의는 그래서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강의를 선택하실 때 또는 듣고 싶은 강의가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내가 이 강의를 들으면 이 강사만큼 돈을 벌 수 있겠지, 또는 이 강사만큼 잘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저는 강의를 선택할 때 커리큘럼을 보고 내가 배우고 싶은 파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강의는 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돈으로 사는 거지 내가 그 지식과 경험을 갖는다 해서 그 사람만큼 잘 된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매출이나 경력만 보고 강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실망할 확률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돈을 주고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도 다른 사람의 시간을 아껴주고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구매 대행을 하는 4년 동안 이 방법 저 방법을 굉장히 많이 써봤어요. 상품명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 다음에 유입수를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도 번역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번역을 하는데 돈을 주고 맡기기도 하고 또는 번역을 아예 하지 않기도 하고 여러 방법대로 상품을 등록을 해봤는데요. 심지어 그렇게 해보는 게 2, 3일 동안 이렇게 해본 게 아니고 짧으면 2개월, 3개월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꾸준한 한 방법씩을 사용하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입수가 어떨지, 이렇게 하면은 내 매출당 순수익이 어떨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지금은 정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을 정립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방법을 바꿔본 이유도 처음에는 유튜브 때문이었거든요. 유튜브에 보면은 이 방법 저 방법 자꾸 다른 방법들이 나오니까 뭐가 맞는지를 몰라서 시도를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판매의 본질은 정말 따로 있더라고요. 부가적이고 세세한 그런 검색량이나 아니면은 소싱 방법 또는 상품 등록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켓 정책이나 소비자의 심리 그리고 상품 노출 원리에 있는 거예요. 상품명도 제대로 검색에 잡히는 그런 상품명을 입력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노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상품명 작성 방법이 이렇게 해서만 된다. 이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고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수정하고 가공해야 되는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마켓 정책에 관해서는 뭐 네이버 상품명이 몇 자 이내여야 된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어떻게 매칭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옵션명은 상품명에 넣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강의는요.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맞춰서 VOD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여태까지 VOD 강의는 런칭한 적이 없는데 VOD 강의지만 그래도 1대1 코칭을 곁들인 플러스가 된 그런 개인 코칭까지 같이 세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여태까지 개인 코칭을 계속 붙여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으로는 이해를 해도 직접 하려고 하면은 막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무조건 챙겨가지고 가는 그런 포인트들입니다. 제가 지금 최근까지 읽은 책인데요.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고통이 없으면 수익도 없다. 굉장히 잔인하지만 팩트인 그런 말이죠. 지금도 만족도가 최상일 만큼 좋다고 생각하는 일이 이 중국 구매 대행의 일입니다. 이번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늘봄, 뭐 돌봄, 방과후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안내문 읽고 방과후를 신청을 했는데 한 4개 정도는 붙었어요. 되게 많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까지 많이 안 붙는데요. 제가 이걸 신청을 하면서 그래도 6개를 신청했는데 2개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런 시간표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걸 겪어보면서 와 정말 다른 맞벌이 하시는 그런 엄마들은 육아맘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당장 맘카페만 봐도 회사를 다니는데 이게 뭐 다 탈락이 됐다 또는 선정이 안 됐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글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또 다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또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리고 저 또한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이 월급 이상, 평범한 직장인 월급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일이긴 하지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점도 많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4년 동안 해오면서 매출이 정말 오르락내리락 했는데요. 고통이 없으면 수익도 없다라는 말 정말 공감합니다. 특히 매출에 따라 기분이 좌우되는 건 물론이고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현금 흐름이 막혀서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 구매대행이나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퇴사를 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다짐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끝이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만큼 큰 다짐을 하고서도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이 온라인 판매입니다. 이 구매 대행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유튜브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좋은 말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은 정말 현실적으로 가감 없이 솔직하게 구매 대행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